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순환기 계통 말씀드렸었잖아요. 피가 어떻게 도는가.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이 지금 위는 가운데 선, 이 앞가슴 가운데 선을 정중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선. 단추 있는데 정중선보다 심장 윗부분은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고 아래쪽은 4번, 5번 이런 늑골, 갈비뼈 앞쪽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거기 이 앞가슴 뼈와 젖꼭지 사이 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청진기를 대면은 심장 박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이 심장 박동이 그렇게 특별히 세게 느껴지는 부분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좌심실이에요. 좌심실. 자, 심장이 이렇게 일정한 구조가 아니고 좀 틀어져 있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고 넉빙옥봉 같은 걸 졸라맨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칸은 심방이고 밑에 칸은 지하실 할 때처럼 심실. 근데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은 심방도 칸막이 벽이 있고 심실도 칸막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심실인데 왼쪽 심실을 좌심실, 오른쪽 거를 우심실. 방은 왼쪽 거는 좌심방, 오른쪽 거는 우심방. 이렇게 4개의 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칸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그 피가 심장을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피가 깨끗한 피가 빠져나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아까 박동 느꼈다시피 왼쪽 좌심실. 이 좌심실은 우심실보다 특히 더 밑으로 쳐져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거기서 피를 세게 밀어내는 데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서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나 뭐 이런 게 작동을 늘 진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심실보다 좌심실이 더 아래로 쳐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뾰족하다고 해서 심첨이라고 그래요. 특히 좌심실 끝부분을 심첨이라고 그래요. 첨. 우리가 첨단과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앞서 있는 거, 그걸 첨.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심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첨박동부 그런 말도 들어봤죠? 네. 심첨박동부. 그러니까 여기 맥박, 이 손 대부분이나 귀 대부분 느껴지는 부분이 좌심실이면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라고요? 심첨박동부예요. 심첨 부분이 심장 끄트머리가 뾰족하고 아랫부분이 뾰족해서 거기가 쿵탁쿵탁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축을 해서 쭈그러들으면 좌심실 내부가 좁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들어보면 시계같이 똑같이 또
똑딱 안 하고 둥 이렇게 뜨거든요. 약간 일정하지 않게 둥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둥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해서 밀어내면 피가 나가는데 그게 그 좌심실에 붙어 있는 동맥이 큰 대자 뭐랬죠? 대동맥. 자, 심장에서 이 말초, 우리 온몸으로 나가는 빨간 피를 갖고 있는 혈관을 뭐라고요?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맥은 빨갛게 보여요. 그 이유는 그 속에 빨간 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맥혈이라고 하죠. 당연히 동맥혈. 거기에는 영양소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적혈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맥혈이라고 해요. 피가 빨간 것은 뭐 때문이에요? 헤모글로빈. 첫째는 우리 피 속에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피는 물이지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진하다. 하죠. 빨간. 진한 이유는 빨간. 거기에 적혈구라는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신 거 있죠. 백혈구. 백혈구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혈소판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적혈구 수가 얼마고 백혈구 수가 얼마고 혈소판이 얼마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 네. 검사 받으시잖아요. 자, 적혈구는 우리 피 속에 얼만큼 들어있냐면 자, 1 입방 밀리미터 1 입방 밀리미터는 얼만큼이냐면요 이 손톱으로 조금 이렇게 땅을 긁어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걸리죠. 여러분 책상을 이렇게 손톱으로 조금만 이렇게 눈끝만큼 한마디로 그런 거 속에 500만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적혈구. 자, 근데 적혈구라는 말은 혈구. 그러니까 혈액세포라는 말이에요. 혈구라는 말은 피의 세포라는 말이 혈구예요. 근데 뭔 말이 붙었어요, 앞에? 적자. 붉다 그 말이에요. 붉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라고 그래요. 빨간 혈액세포. 풀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왜 빨갛냐? 이걸 또 따져봐야겠죠. 이 적혈구 모양은요, 여러분 옛날에 드러프스 그 사탕 있잖아요. 납작한 동전 같은데 가운데가 옴푹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적혈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머리 복잡하면 그냥 막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적혈구라는 말은 빨간 혈액세포라는 말이고 적혈구가 빨간 이유는 적혈구 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헤모글로빈 수치 검사하고 하시잖아요. 헤모글로빈. 자, 헤모글로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글로빈이라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 단백질하고 햄이라고 하는 그 물질하고 결합한 것을 헤모글로빈이다. 이것이 빨간색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햄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철분, 철 원소가 붙어 있어요. 철 원소. 철 원소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햄이 빨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철이 부족하면은 어지럽다, 빈혈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철은 우리가 어디에서 섭취하나요? 당연히 음식물에 섭취하죠. 그러면 그 철이 부족하게 되면 철이 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햄 소세지가 아니고 햄. 철이 부족하면 햄을 못 만드니까 헤모글로빈도 못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혈구가 부실한 적혈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신 산소는 피하고 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에서. 그랬는데 그 산소가 어디하고 결합하냐면 아까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붙어갖고 이제 온몸을 돌면서 다시 빠져나와 가지고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근데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빈약한 적혈구가 되고 결국은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빈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빈혈 글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피가 부족해. 피가 부족해 하면은 그럼 수혈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일반적으로 빈혈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적혈구가 적은 거예요. 적혈구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그만큼 많이 운반을 못 해주니까 우리 온몸에 산소를 잘 전달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어때요? 어지러워. 그러면 이 적혈구는 어디서 생산하냐면 우리 뼈 속에서 생산합니다. 뼈 속.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철이 있어야 헤모글로빈을 만드니까 철분도 음식물을 통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 대대로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 그 옛날 어른들이 적혈구가 어떻고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철이 필요하고 뭘 알았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신 거죠. 네. 뭐 거꾸로 가다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잘 드신다면 뭐 굳이 미역국을 안 드셔도 되지만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했으니까 그 애기 낳고 미역국을 매일 먹는 거죠. 그래서 철을 섭취한다. 옛날 어른들은 철을 그런 말을 안 하고 피를 맑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들이.
철을 맑게 하고 고하지. 미역 속에는 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역산 애기 낳고 미역을 먹는다는 거 미역을 그렇죠. 먹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내륙에는 미역 자체도 없고 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그런 해조류를 통해서 철분을 얻는 거죠. 참 지혜로운 조상들이죠, 동물들이. 자, 적혈구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사니까. 자, 우리 나머지 뭐 팔다리, 몸 이런 데는 산소가 몇 분 없어도 돼요. 몇 분 동안 없어도. 근데 우리 뇌 있죠, 뇌. 여기는 몇 초만 산소가 없어도 뇌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뇌경색이 온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일혈이 온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는 거죠.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병원이 바로바로 받아주지도 않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도 가도 한참 절차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응급부로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혈구는 주된 역할이 산소 운반. 그 다음 백혈구, 흰백자 백혈구. 하얀색이라는 뜻이죠. 백혈구. 백혈구는 나라로 말하면 군대 역할을 합니다. 군대. 우리가 내부에서 다 못 쓰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들리면 열 나고 막 어디에 뭐가 침입하면 염증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몸을 막기 위해서 내 몸에서 백혈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 백혈구는요, 신기하게도 우리 군대도 총 들고 싸우는 군대도 있지만 그런 거 헌병도 있고 뭐 운반병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백혈구도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무조건 뭐 들어오면 막 가서 무조건 총 들고 싸우는 것이 백혈구가 아니고 걔네들도 우리 군사들 역할이 다 있잖아. 어떤 군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병사도 있죠. 첩보. 우리 백혈구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 코로나 열심히 막 예방주사 맞았죠. 왜 맞습니까? 네. 미리 맞아가지고 코로나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그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기억을 해놓아요. 그러다가 적을 알면은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놈이 들어왔을 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면역을 위해서 예방주사라는 게 생긴 거죠. 자, 그런 기억을 하는 거 있고, 또 너무 오래된 것들은 파괴시키는 그 힐링하는 그런 세포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백혈구는 1평방미터에 4,000에서 8,000, 평균으로 보면 6,000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쩌다가 피검사를 하게 돼갖고 알게 된 사실이 어느 날 보니까 한 400개로 줄어들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떡하죠? 진짜.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볼수 검사하고 뭐 해갖고 요새는 한 4,000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 백혈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분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혈소판은 피를 응고하게 만듭니다. 엉키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출혈이 됐을 때 이것이 파괴돼 가지고 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서로 협력해서 핏덩어리를 만들어요. 피딱지를. 그래서 상처 부위를 막지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것은 어디다 다쳤을 때 다친 그 자체도 문제지만 피가 많이 출혈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쳤을 때는 어쨌든 빨리 지혈을 시켜야 돼요. 빨리 묶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혈소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피 속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을 테고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 그러면 이 단백질이 있어서 끈적끈적한 게 뭐가 도움이 되냐?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을 핏줄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빨아들이는 그 힘을 삼투현상, 삼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지만은 김장을 할 때 소금물에다 배추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절여지잖아요.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소금기는 오히려 배추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배추가 짜지잖아요. 그리고 배추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기 좋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핏속이 진하잖아요. 한마디로. 핏속이 진하니까 핏줄 주변에 있는 우리가 먹은 물이 핏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핏줄 나갔던 것을 다시 빨아들여서 다시 피돌기를 해서 오줌으로 또 내버릴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못 먹는데, 아이들이 못 먹고 굶주리는데 왜 배가 나올까요? 우리도 60년대 이런 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무슨 얘기가 하나 돌아다니는 아이들 중에 이게 강의한 거예요. 배가 막 볼록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많이 먹겠죠. 그 물이 온몸을 피를 통해서 돌고 물이 살 속에 핏줄을 빠져나가서 살 속에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특히 뱃속에 배 창자 사이사이 이런데 물이 많이 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먹어야 피 속에 단백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물이 빠져나간 물을 핏줄 속으로 빨아들여갖고 다시 끌어들여서 온몸을 돌려갖고 오줌으로 나가게 할 텐데 피가 너무 묽어. 한마디로 쉽게 해서 너무 묽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물이 잘 핏줄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를 파는데 비싸게 팔려고 소를 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물 먹인 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야 그럴 일 없겠지만 못 먹는 경우가 그런 기아 상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삼투 이거는 어려우면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쨌든 피 속에는 혈액 세포뿐만 아니라 영양소,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면역 물질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피 속에 들어 있는데 좌심실을 출발해서 대동맥 더 가늘어져서 가는 세동맥으로 이어져 갖고 계속 피가 흘러서 우리 발끝, 손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는 뭘로 변하죠? 가늘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실핏줄, 모세관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이에만 걸쳐도 우리 피부가 훨씬 찢어지면서 혈관이 손상받아서 피가 나죠. 그 모세관. 그 모세관은 물이야 잘 통과하겠지만은 적혈구나 백혈구는 한마디로 크잖아요. 물보다는. 그러니까 겨우 통과할 만큼 가는 실핏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속도가 그만큼 느리겠죠. 이 동맥은 당연히 굵을수록 빠르겠죠. 그러나 말초로 가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계속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늘어지는 대신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한 개로 기둥이 시작됐지만 가지가 치면 가지는 가늘어지만 가지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려도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굵어져서 정맥이 돼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우심방에서 다시 밑에 방으로 내려가면 되죠. 우심실. 자, 우심실에서 또 빠져나가야죠. 근데 이 우심실에 있는 피는 깨끗한 피, 더러운 피예요. 더러운 피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자, 우심실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양쪽 허파로 가죠. 그걸 폐동맥이라고 해요. 폐동맥이기는 해도 동맥피는 원래 깨끗해야 되지만은 더러운 피죠. 아직까지는. 그래갖고 폐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숨을 늘 쉬고 있으니까 그게 가스는 내버려지고 산소는 들여마셔 줘가지고 깨끗한 피가 돼가지고 다시 폐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방. 자, 그때는 이제 깨끗한 피가 되고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내려가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기 위해서 좌심실을 빠져나가면 되죠.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순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1단계, 2단계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드는 건 아니겠죠?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간헐은 언제 들어갑니까? 간으로는요, 동맥에서 지금 대동맥이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슴 속에 대동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로막, 배와 복강, 뱃속과 흉강, 가슴 속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이 우산 모양으로 생긴 횡격막이 있어요. 그 횡격막을 뚫고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내려가서 거기서 뭐 소장으로 갈 거, 위로 갈 거, 뭐 심장으로 갈 거, 뭐 이런 그 가지들이, 동맥 가지들이 많이 칩니다. 거기에서 간으로 가는 동맥도 나와요. 그래서 간에 분포를 하는 거죠. 그 간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동맥이거든요. 근데 간에는 또 다른 정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에는 동맥과 정맥이 같이 존재하겠죠. 근데 간에는 다른 특수 정맥이 또 있어요. 뭐냐면 소장에서 빨아들인 영양소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간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 위, 뭐 대장 이런 데서 모아진 혈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정맥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간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혈관이 아니고 간으로 영양분을 싣고 가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정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는 일단 다 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소화관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것은 바로 온몸에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간으로 가지고 가서 그거를 정화하고 합성하고 분해한 다음에 온몸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장기하고 다른 점.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좀 더 복습하면서 더 상세화했던 상태죠. 그래서 지금 좌심실을 빠져나가서 온몸을 돌고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가서 폐로 가서 다시 좌심방으로 오는 그 과정을 했는데 그걸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됩니다.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가서 다시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 몸을 돌았으니까 체순환 또는 큰 대자를 써서 대순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심실을 빠져나가서 폐로 갔다가 다시 폐에서 걸러진 다음에 다시 폐를 빠져나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온 그런 과정.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를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폐순환 또는 작을 소자를 써서 소순환 그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기 계통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혈관으로 말하면 동맥, 그 다음에 작은 소동맥으로 가며졌다가 나중에 실핏줄 모세관으로 됐다가 다시 정맥으로 해서 돌아왔죠. 근데 그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면은 림프관이라는, 임파관이라고도 방을 했었죠. 자, 림프관이라는 것, 보조혈관이 또 있습니다. 보조혈관이. 왜냐하면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피가 다시 해서 심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다 수거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충적으로 수거해서 오기 위해서 림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림프관은 심장에서 출발하는 동맥은 없어요. 동맥은 없고 모세관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굵어지는 정맥 계통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다른 것은 동맥을 거쳐서 모세관을 해서 정맥으로 왔지만 이거는 시작이 모세관에서 정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림프관. 그러면 림프관은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가 뭐 가래토 돋는다, 뭐 어디에 보면 막 편도선 붓는다, 뭐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게 임파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림프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팔 꼬부라지는 팔꿈치 꼬부라지는 요 오금쟁이 이런 주변에도 있고요. 겨드랑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해부 여기 저 다리하고 배 사이 오금쟁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있고 어렸을 때 여기에 막 붓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새는 아이들 안 그러지만 옛날 우리 자랄 때는 거기도 막 많이 부었잖아요. 목에도 있습니까? 그냥 무릎에도 있고 이런 데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슴속, 뱃속 이런 데 장기 주변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턱 밑에 한번 만져보면 알맹이 같은 게 만져지죠. 뽀얗뽀얗한 것. 예, 이런 것들도 물론 침샘도 있어요. 아카선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도 그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림프절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쬐끄마한 쌀알, 쌀애기 많은 곳에서부터 콩알 많은 거 그보다 훨씬 막 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큰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비장이라는 거 있죠. 비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 왼쪽 갈비뼈 밑에 여기. 오른쪽 가장 밑에 갈비뼈 있어요. 12번째, 11번째 이런 거.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커요. 내 손가락 4개 합친 것만큼 커요. 이 바깥쪽으로는 둥그렇고 안쪽으로 오목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 밥 먹고 옛날에 기차 타러 가려고 막 바로 뛰면 여기 여기 갈비뼈 있는 데가 막 뭐가 쪼여드는 것 같이 막 아프죠. 이게 비장 이 부분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피를 막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하니까 막 아픈 거예요.
이것도 림프절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우리는 비장이다 그런 이름을 별도로 붙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림프절은 림프절을 사이에 두고 말초 부분에서 여러 개가 림프절에 연결이 돼요, 혈관이. 그 다음에 연결된 다음에 다시 심장 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림프절 반대쪽에 또 붙겠죠. 림프절 사이에 두고 항상 말초에서 오는 혈관이 붙고 그 림프절을 거쳐서 나가는 혈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림프절 속은 마치 수세미 아시죠? 예. 뭐 이렇게 독에서 쓰는 수세미 말고 기침되는 저기 나무에서 나는 수세미 있잖아요. 그 속처럼 걸러질 수 있게 속이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그러면 혈관에서 쭉 싣고 오면서 거기 림프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떨까요? 물은 통과하지만 이제 그런 나쁜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막 림프구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들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 편도선이 붙잖아요. 그런 거는 그 편도선도 림프절이니까 거기에 균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거죠. 자, 그런 림프관이 이어져 갖고 계속 오다가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맥하고 합해져 버려요. 그것이 끝까지 심장으로 안 가고 미리 정맥하고 합해집니다. 그래 다리에서 오는 림프관도 결국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양쪽 다리 것이 한 개의 림프관으로 변해가지고 역시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맥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조혈관들이 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 임파선이 부었다 뭐었다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정맥을 보조하는 혈관이고 또 면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에 임파선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순환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테지만 오늘은 호흡기. 우리가 숨 쉬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피가 도는 것을 결국은 숨을 우리가 쉼으로써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와 순환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피만 돌면은 영양분은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산소를 공급받고 또 가스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심장만 항상 돌고 있다면. 그런데 호흡기하고 이렇게 순환기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가스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호흡기는 당연히 우리가 숨 쉬는 거 찾아보면 되겠죠. 자, 코가 있죠, 비강. 비강. 자, 비강을 지나면 인두라는 부분이 있어요.
목구멍서 속에 깔때기 모양으로 된 인두. 자, 인두를 지나면 지난번에 우리 사례 들리는 거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자, 앞구멍이 있고 뒷구멍이 있다 그랬는데 뒷구멍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식도 구멍이고 앞쪽으로는 후두. 우리가 목 앞에를 만져보면 남자들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연골로 돼갖고 연한 뼈, 연골로 돼가지고 그 속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대가 있고요. 주로 성대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근데 아무튼 거기가 통로가 되니까 후두를 지나고, 자, 목 앞을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오목하게 되지요. 뼈가 그 오목한 거기로 해서 가슴 속으로 들어가요.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 45도 각도로 벌려져서 두 갈래로 나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 위는 후두 기관이고, 우리가 목 앞에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위는 후두, 밑으로는 기관인데,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는 한 개가 두 갈래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관지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겠어요. 왼쪽이니까 좌기관지, 오른쪽으로는 우기관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갈비뼈의 안쪽에 붙어가지고 양쪽 폐가 있죠. 폐. 양쪽 폐. 우폐, 좌폐 있어가지고 아까 내려온 좌기관지는 그대로 폐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폐하고 연결되고, 우는 우폐하고 연결되겠죠, 당연히. 자, 폐 속으로 들어간 기관지는 큰 관으로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갈라집니다. 점점. 아까 혈관 나누어지듯이 가늘어지고 개수는 많아지고 점점 갈라져요. 얇은 관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기관지도 이제 뭐 옆기관지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되면 옆기관지, 또 쪼개지면 구기관지, 쇠기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애들 속에서 거렁거렁 하는 소리 나는 거는, 가슴에서 거렁거렁 소리 나는 것은 지금 이 좌기관지, 우기관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대개는 코에서 오죠. 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코로 침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내려가죠. 염증이. 그래서 후두에서 이제 가래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깊어지면 기관지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놔두게 되면 결국 폐 속으로 들어가죠. 폐 속에 가는 기관지 속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더 깊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렴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든 뭐든 그래서 초기에 확산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 호흡기에 이제 구조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산소는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피 속에 들어있던 그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미없는 데다가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노래 들어서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없는 데다가 좀 설명도 좋아요. 약간 어려웠죠. 아니에요. 좋았어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발주변이 잘 부족해요. 들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결국 또 다음 달에 뵈야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몸 내지 마세요.